안녕하세요. 한 발 더 들어가는 분석 정유준의 어퍼컷입니다. 국민들은 개혁을 원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좀 느닷없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개혁이 될까 싶기도 하지만 3대 개혁 과제를 얘기했죠. 노동, 교육, 연금.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목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많은 국민이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들 몇 분을 한번 꼽아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언론, 검찰 개혁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다 실패했죠. 특히 적폐청산의 핵심이던 검찰 개혁은 시도했다가 오히려 되치기를 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당으로 가버리더니 거기에서 대선 후보가 돼서 결국 정권을 뺏어가 버렸죠. 완벽한 실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초반부터 강공으로 나가긴 했는데 사실상 4대 개혁 입법에 실패했죠.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이랑 과거사법은 건들지도 못했고요. 사학법, 언론법은 뭐 개정을 했는데 이게 누더기가 돼버려가지고 뭐 하나만한 그러한 개혁이 돼버렸어요. 김대중 대통령 경우는 그 본인의 오래된 그 빨간색 이미지 때문에 보수에 좀 유화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 시절에는요, 대한민국의 모든 골프장은 다 뒤집어 갈아엎어가지고 논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니까 마침 그때 이제 박세리라는 또 국가적인 인물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골프 대중화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감한 개혁은 조금 좀 쉽지 않았던 그러한 처지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굵직한 개혁 성과를 남기긴 했죠. 근데 여러분, 이분은요, 18년 장기 독재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대통령과 똑같이 좀 비교를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온 거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자, 그런데 최고의 개혁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죠.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초에 속전속결로 단숨에 다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YS라고 부르는 게 더 익숙하겠죠. YS는 개혁 성과에서 가장 앞설 뿐 아니라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국가 법통을 바로 세우고 사회 정의를 각인시키고 또 역사를 바로 세웠죠. 나아가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까지 넓혔습니다. 그래서 사회 비판은 물론 반정부적인 그러한 작품도 허용을 했고요. 당시에 구속돼 있던 김남주 시인을 석방한다든지 마광수 교수가 뭐 그러한 사회 분위기 덕분에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죠. 자,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의 지지율을 자랑하는 대통령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죠. 가장 높았을 때 무려 84%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문재인 이전은 누구였을까요? YS였습니다. 83%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84%라는 어마어마한 지지율 그 이전에 YS도 그에 못지않은 83%라는 역시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기록을 했었던 거죠. 자, 그 시절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유세를 하더라도 무슨 토론장에서 뭐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좀 피곤하고 하더라도 벌판에, 공터에,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죠. 여기 LG 쌍둥이 빌딩이 보이고 강 건너 마포에 지금은 아파트로 뒤덮여 있는데 지금 뭐 보이지 않죠,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빌딩 숲이어야 되는데 다 그냥 공터입니다. 이런 시절에 선거 유세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보기에도 100만까지는 아니어도 50만 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93년 2월에 김영삼 YS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바로 문민정부의 출범이죠. 여기 보시면 3대 당면 과제가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정부패 척결이었습니다. 임기 중에는 정치자금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했던 게 바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는 게요. 아니, 대통령이 자기부터 재산 공개를 했는데 야당인 민주당은 또 이거를 반대를 하고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당시에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이전 정부가 다 시도했던 거예요. 근데 모두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인 부자뿐만이 아니고요. 정치인들도 이거를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검은 지하 경제 속에 기대서 거기에서 살았던 거죠. 자, 그다음 93년 5.18 특별 담화를 통해서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직접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 사태, 광주 폭동이라고 부르던 것들을 광주 항쟁, 광주 민중항쟁으로 공식화하고 이거를 다 교과서에 싣도록 했죠. 자,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섭니다. 그래서 사실 좀 논란이 있었어요. 문화적으로는 너무 좀 큰 손실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것도 밀어붙였죠. 그래서 총독부 건물을 해체합니다. 일제의 잔재일 뿐만 아니라 조선 수탈의 바로 그 현장 총본산인 이 조선 총독부를 어떻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 가만 놔둘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국립중앙박물관은 그대로 놔두느냐 해가지고요. 폭파시키고 중앙박물관은 옮겨버렸죠. 용산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상해의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져 온 곳이라고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고요. 애국선열 5분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또 안장을 하죠. 그리고 일제의 잔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던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또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곧 설명을 드릴 하나회 해체까지 1년 안에 이것들을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해치워버리는 거죠. 그때 사실 저는 대학원 공부하느라고 외국에 있어서 김영삼 정부를 내가 직접 느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때 한국에 있던 친구가 국제전화로 했던 통화 내용이 정말 기억에 새롭습니다. 요즘 신문이 무협지보다 더 재밌어. 그러니까 지지율이 83%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YS의 가장 개혁적인 성과를 하나 꼽자면 하나회 제거가 되겠습니다. 하나회가 뭐예요? 바로 군부에 존재했던 TK 출신 정치군인들의 사조직이죠. 이 사람들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정승화 육구참모총장 겸 당시 계엄사령관을 시내 한복판에서 총질을 해가면서 납치해가지고 가두고 결국 전두환이 대통령에 오른 그러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김영삼이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회 제거가 없었다면 김대중 정부도 또 노무현 정부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믿기세요? 예, 근데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당시 군에서는 김대중 비토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도 몇 번씩 들었던 얘기예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려는 순간 군대가 나선다. 그러니까 절대로 김대중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직전 대통령 4명이 모두 쿠데타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든지 아니면 물러나든지 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어색한 게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노태우 쿠데타로 대통령 됐죠. 전두환 쿠데타로 됐죠. 최규하 쿠데타로 쫓겨났죠. 박정희 쿠데타로 됐죠. 그러니까 당시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은 어떻게 했어요? 취임 11일 만에 하나의 핵심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해임시켜버리고 3시간 5분 만에 후임자들을 임명을 해버리죠. 자, 그리고 이후 2달 동안 하나회가 독식하던 특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1, 2, 3군 사령관은 물론 수도권 주요 사단장들을 싹 비하나회 출신으로 갈아버립니다. 당시 군부 쿠데타 가능성 때문에 그 주요 관계기관들, 정보기관들이겠죠. 군부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밤샘 근무를 했죠. 왜? 그때는 수방사령관 혼자서도 쿠데타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노태우 전두환까지 감옥에 보내버려서 군부 쿠데타 가능성의 싹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자, 기사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손님 불러놓고 패다니, 국회 국방위 회식 사건, 신민당 흥분, 국회서 추궁, 취중 우발 사건일 뿐 여권 진화 급급. 자, 그 당시는 그 육사 출신들이 나라를 지배할 때예요. 자, 1986년 전두환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국방위 회식 사건이 있었는데요. 회현동의 요정 회림
에서 육군참모총장, 육군참모차장, 그다음에 여야 원내 총무 등등등 국회의원들을 초대해서 잘 보이려고 폭탄주를 돌립니다. 근데 결국 폭탄주를 돌리다가 술에 취해서 여야 원내 총무 포함 국회의원들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다음날 아침에 여야 원내 총무가 모여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야. 한 사람 나타났는데 얼굴이 개떡이에요. 어떻게 된 거야? 목욕탕에서 넘어졌어. 예.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건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한국 그 문화사적으로도 중요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한국 사회에 폭탄주의 존재를 알려준 그러한 계기가 됐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YS가 하나의 만큼은 기필코 제거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못지않은 사건이에요. 자,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한 언론사 사회부장이 군사 문화를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고 해서 정보사령부 군인들이 출근길에 현직 기자를 회칼로 찌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군인들은요, 자, 심지어 대통령도 우습게 봤어요. 하나의 핵심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민병돈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89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참석한 졸업식장에서 치사를 읽으면서 노태우의 북방 정책을 면전에서 비판하고 자리에 돌아가 앉는데 경례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앉아버렸어요. 여기 지금 기사가 이렇게 났죠? 실수인가 고의인가? 이건 고의죠. 어떻게 경례를 안 해요? 대통령한테 감히. 자, 이렇게 그 시절에 군부의 핵심을 숙청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살 떨리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YS는 단숨에 해치워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결국 구속을 시켜버렸죠. 자신의 임기 말,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시절 사면을 시켜주긴 했습니다만 결국 감옥에 보냈습니다. 자, YS는 한보 사태, 그리고 아들 문제, 그리고 이회창 후보의 공격 때문에 결국 자신이 만들었던 신한국당에서 쫓겨나듯 탈당을 하게 되죠. 이회창 후보의 선거 유세에서는 자신의 화형식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말에는요, 지지율이 6%라는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죠. 사실은 다른 대통령은 임기 말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져도 한 20%대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6%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수준이었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 했어요. 특히 이제 아들 문제가 결정타였죠. 그래서 YS의 청와대에서의 마지막 기자회견은 바로 아들 문제로 인한 사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늙고 힘 빠진 노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박정희 시절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외치던 그러한 투사와도 같은 그러한 정치인이 영광의 시간은 짧았고 고뇌와 고통의 시간은 길었다라고 토로해야 할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YS의 개혁 성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비운의 대통령이 됐던 거죠. 4년 차에 들어갈 때만 해도요, 지지율이 41%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YS가 만약에 그때 임기가 4년이었다면 어땠을까? 그 마지막 5년이 없었다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러한 상상도 해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YS를 그렇게 좋은 대통령, 훌륭한, 존경할 만한 대통령으로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렇게 야박한 이유는 국가적으로는 외환위기, IMF 경제위기, 그 다음에 진보 입장에서는 3당 합당이 되겠지요. 자, 외환위기를 먼저 좀 볼까요? 김영삼은 사실 외환위기가 자기 때문이라는 비난에 대해서 좀 억울해했어요. 관료들을 잘못 쓴 그런 죄는 받아들여야죠. 그렇지만 외환위기의 그 근본 원인인 한국 경제의 모순을 놔두고 김영삼만 비난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왜곡된 경제 구조가 과연 김영삼 때문이었나?
거기에 대한 질문은 한번 던져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를 희생양 삼아서 좀 과도한 분풀이를 했던 건 아닌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 분도 없지는 않아요. 자, 다음 3당 합당이 되겠는데요. 이걸 이제 진보 쪽에서는 야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합당이라고 하든 야합이라고 하든 한번 볼까요?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이제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 원조이자 유신 보수인 김종필과 JP와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DJP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은 자기가 그렇게 위한다던 서민과는 상극인 재벌 보수 정몽준과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하고 러브샷도 했잖아요. 다 대선 직전에 했어요. 그렇지만 김영삼은 대선 직전에 주판을 튕기고 그렇게 하지 않고 대선 3년 남은 상태에서 소수파를 각오하고 뛰어들어서 특유의 돌파력과 깡다구로 판을 뒤엎으면서 대선 후보를 쟁취를 했습니다. 조금 차별점은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3당 합당을 가지고 그를 배신자라고 하고 또 그 때문에 진보에게 불리한 지역 구도가 고착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못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 탓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우선 그 지역 구도라는 걸 만든 주범은 바로 누구냐면 김영삼이 그렇게 오랫동안 맞서 싸웠던 박정희죠. 그리고 그것을 계승한 집단이 바로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게도 그 지역 구도를 진보 내지는 민주당도 역시 이제까지 똑같이 즐기지 않았던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죠. 호남 지역, 그리고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취향민들 표에 기대서 여태까지 좀 편하게 정치하지 않았던가요? 지역 정치 측면에서 보면 김영삼의 과는 박정희 유신 독재를 무너뜨린, 그리고 원래 저항 정신이 강했던 부산을 보수 진영에 내줬다는 것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1990년 3당 합당 이후에 30년도 더 지났습니다. 김영삼이 군부 독재를 종식시켜줬으면 나머지는 후배들의 몫이라고 봐야겠죠. 386에서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686들은 그럼 30년 넘게 여태까지 무엇을 했나? YSDJ 이후에 최대 파벌인데요. 이제까지 대선 후보 하나 못 만들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정권도 내주고 스스로 무능을 인정한 그러한 상태인데 누구를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보시면요. 사진기사 제목인데 영역의 5년을 뒤로 한 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기사라면 좀 잘 써줄 만도 한데 YS는 참 안 되는 거였죠. 예, YS는 논쟁적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S의 유산은 곳곳에 남아 있고요. 아마도 개혁적 대통령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따라올 만한 사람이 드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